2020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 강사 임홍자입니다. 그럼 3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용어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공식 석상이나 또는 단체 이런 데서 또 소모임이나 이런 데서 용어를 사용할 때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어 사용은 장애인에 대한 예의이며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장애를 올바로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인권 존중의 기본이 되므로 적절한 용어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장애나 장애인의 명칭을 사용해야 할 때는, 불러야 할 때는입니다. 개인의 장애인으로 집단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를 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집단화해서 명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특성을 불필요하게 장애인이란 범주로 집단화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아픔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행사에 참여했는데 장애인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주위에서 감정이 복잡해지겠죠. 두 번째는 장애가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면 부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제1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원칙에 있어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계획에서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과 인터뷰 시의 지침에서 장애가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면 부각시키지 말라는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누구씨보다는 누구씨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아닌 시민임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굳이 장애를 말해야 할 때는 가급적 명사형으로 주입시키지 말고 풀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장애인 누구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씨, 장애가 있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을 능력 있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누지 말고 그 자체, 그 특성 그대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를 넘어서서 존재 그대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살아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장애나 특성이 있거나 없거나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누지 말고 그 자체의 특성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하 발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장애인들에게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우리 사회에 편견이 생기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구성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장애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올바른 용어는 이렇게 사용합시다. 장애 후 장애자.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가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아인, 농은 듣지 못함을 말하고 아는 말을 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각장애인들이 언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때도 언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아인이 아니고 농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개념과 정의. 개념은 2강에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념도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기능에 손상이 와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또는 직업생활에 오랜 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사람이라든지, 또 저 사람은 눈이 나빠, 저 사람은 시력이 너무 좋아 등 이런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예부장애로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6가지가 있으며, 내부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누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고, 정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면서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팔, 다리, 몸통의 운동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지체장애의 발생 원인은 거의 후천적 장애로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스포츠나 레저활동, 당뇨병에 의해서도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지체장애가 생기면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입니다. 세계적 경향으로는 개인적인 상황 능력과 사회적 환경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을 대할 때 A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먼저 당사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요구할 때는 도와주어도 되지만,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해내도록 놓아두고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은 자신감과 독립심이 강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애 부위를 쳐다보거나 흉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상대가 원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 장애인과 만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또 문턱이 있나 없나, 계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뇌병변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병변이나 손상으로 운동장애가 줄어들어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육 조절 기능뿐만이 아니라 감각 기능이 낮아져서 언어 기능과 함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도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인의 증가로 뇌출혈과 외부적으로는 각종 사고와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대할 때 A를 알아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대부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병변 장애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이지 인지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병변 장애는 언어 장애와 운동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지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저하되었거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되며, 시력장애에는 약시와 실명으로 나누는데, 약시는 교정시력이 0.3 미만을 말하고
신문이나 책 속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상태이며 교정시력이 0.02 이상은 준명이고 교정시력이 0.02 미만일 때는 실명이라 하는데 이것은 눈앞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실명 또는 전명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예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하며 서 있는 위치를 설명해주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오른쪽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빌려주고 반보 앞장서가며 보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힌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것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어내거나 발로 밟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몇 미터, 몇 시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계단은 몇 개 있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화 감상이나 스포츠를 즐길 때는 시각장애인은 음악이나 소리를 느끼고 즐기기 때문에 화면 설명이나 또 실제 장면 설명을 해주면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설명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가져다 대주어 확인하고 의자에 앉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돈을 건네줄 때는 얼마인지 한 장 한 장 설명해주고 동전은 양각 모양을 만져보고 지폐는 점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택시나 승용차를 탈 때는 차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고 문을 열고 차의 높이를 설명해주며 머리가 부딪히지 않고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요금함과 손잡이를 알려주고 내리는 문을 설명해주며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며 안내를 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 벨트 위에 올려놓고 안내자는 한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붙잡고 가는 것은 서로 위험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훈련된 개이므로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하고 안내를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견을 출입금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 48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건널 때는 모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서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는 음성출력기, 점자 단말기, 각종 보조기기, 컴퓨터 음성 프로그램, 광학 문자 판독기, 독서 확대기, 또 그 외의 각종 보조기구, 공학들을 이용하여 많은 직업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흰지팡이나 안내견 또는 시각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서 스스로 출근을 할 수도 있으며 점자를 잘 읽는 사람은 점자 일람표를 주어서 근무를 잘하도록 보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인, 사무원, 복지사, 공무원, 방송인, 가수, 해설사, 점역사, 속기사 등이 있습니다. 직업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청각장애는 기질적 또는 기능적인 장애가 원인이 되어서 듣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청각장애의 개념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하인 사람 등으로 청력 손실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되므로 지금은 건청인 즉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언어기능과 인지 영역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병 원인은 임신 중에 음주, 약물 복용이 있고 유아기 때 언어 발달이 미숙하게 발달되기도 하고 또는 실어증이 있고 신체적 이상이 오거나 청각신경계 이상이 오거나 뇌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면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장애는 화상이나 화학약품, 산업재해 또는 각종 사고에 의해서 또는 피부질환이 있거나 또는 원청이, 구순열 또는 구개열, 혈관종, 신경섬유종 등 이런 질병에 의해서 안면이 변형되거나 안면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애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성격이 소심해져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이나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있을 때 함부로 벗기거나 만지거나 하는 일을 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신장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신장장애나 신장을 이식해서 신장 기능 부진으로 신장투석 또는 복부투석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만성심부전증, 만성하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또 혈액투석을 주 2회 내지 3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하니까 감염에 주의하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을 많이 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장 이식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면역력을 돕는 약을 꼭 먹어야 하고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석을 하다 보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니까 가정경제가 파괴되는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심장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장애는 심장 기능에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심실심방, 중골결손증, 선천적 심장기형, 혈전이 있으며 심장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화학약품이나 전기를 다루는 일 등은 심장장애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혈성 심장병이 발생하므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했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장애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 장애로 만성적 기능 부진에 따른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내부 요인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 있고 폐쇄성 환기 상태, 내부 요인으로는 만성 염증, 천명음, 호흡곤란, 무호흡증, 기침, 가래, 객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 부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에 의해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간세포가 떨어져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간 경변으로 혈액을 저장하고 면역력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며 1년 치료 후 2개월 이상 치료 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간 경변, 간암, 간세포 손상, 간의 흉터, 또 구토 시에 피가 많이 나며 헛배가 부르고 비장이 커지고 황달기가 있으며 잇몸에 피가 납니다. 이번에는 장루요루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루요루 장애는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 때문에
장루요루를 시술하여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항문이나 방광이 없어 간을 꼽아서 수시로 배변이나 소변을 배출해야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치료 후 또 1년 이상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을 합니다. 3년마다 재판정을 또 받아야 합니다. 발병 원인은 후천적 요인으로 각종 사고나 방광암, 자궁암, 직장암과 신장, 배뇨, 생식기, 소화기 이런 질환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뇌전증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간질 장애에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뇌 발작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말하며 발작을 일으킬 때는 주위 사람들의 배려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뇌세포가 짧은 시간에 2번 이상 발작을 하고 전조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간 발작을 하는 만성질환자 모두가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이 꾸준히 하면 좀 많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발작을 할 때는 주위에서 안경이나 넥타이,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50% 이상이 후천적 요인이며 신경계 이상으로 대뇌적 산소증, 저산소증이죠. 또는 종양, 뇌손상 등이 있고 이것으로 연관되어서 학습 장애가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되며 사회 적응력이 저하되어서 사회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발작이 잦으면 직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신적 장애로 가보는데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했죠. 발달 장애에 대해서 먼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 장애란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특정한 영역이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균형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걷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것과 또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시기보다 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달장애라고 진단합니다. 2015년에는 발달장애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개념과 정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의 지적장애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서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정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 행동에 현저히 제약을 받는 자이며 지적 기능은 학습 능력의 저하로 표준화된 엑슬러 검사에서 지능지수 70 이하이고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학습 능력이 느리거나 부족하고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는 사회생활, 의사소통, 자기관리, 신체관리 등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이 어려운 자입니다.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통계산을 어려워하며 대다수 단순한 언어 사용을 하며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발생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며 약 200가지 이상이고 대부분 선천적 원인이 많으나 후천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발생할 때는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특수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청년시나 성인들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 교육을 집중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집중적인 교육으로 느리지만 발달이 조금씩 되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능력이나
사회 적응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로 스펙트럼 장애, 스펙트럼 장애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반향어와 같은 언어 발달이 미숙되어 있고 운동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신체 기능 조절이 부족하고 이해력이나 또 표현력이 결여된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혼자 잘 지냅니다. 강박관념증이 있고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서 70%나 80%는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직업생활에는 다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업무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장애는 조현병을 포함하며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해서 정신기능의 제 영역이 지능, 지각, 사고, 기억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적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병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나 각종 사고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주의집중장애, 조현정동장애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장애 중에 30%나 40%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극단적인 사고와 이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사회생활 적응 능력이 저하됩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말이 없어지며 동작이 느려지고 운동 능력이 격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신장애인을 대할 때 A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일상생활이나 작업 활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또는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어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이 매우 크고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의 종류와 특성 증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포 조성을 하거나 계속된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정신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애 유형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여기에서 다 강의는 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을 공부할 때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이렇게 큰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애를 깊이 공부해 보니까 다른 장애인의 그 큰 어려움 때문에 같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도 잘 이해를 해주고 서로 감싸 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은 그 흔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윤아의 노래에도 나오죠. 첫 구절이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입니다. 자,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흔적이 어디에 어떻게 남겨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나 누즈벨트 대통령 또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 링컨 대통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프랑스의 장군으로 키가 작지만 나폴레옹 장군이 있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학자로서 또는 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그 외에 무용가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큰 이름을 남기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의 작은 흔적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흔적을 남기는데 중요한 일을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